을 진행을 해주실 예정이세요. 저희가 아마 여러분들이 르완다 스터디 투어 성과 공유회라고 알고 오셨겠지만 저희가 단순히 저희의 성과만 확산하는 그런 목적뿐만이 아니라 여기 와주신 여러분들이 다 대부분이 아마 현재 르완다에서 종사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진출을 희망하실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정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담아가실 수 있도록 컨텐츠를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1시간 정도 진행된 이후에 저희가 질의응답도 받을 예정이라서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강의 끝난 이후에 하나하나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어떻게 보면 오늘 메인 세션이에요. 그래서 4시부터 진행되는 저자가 들려주는 르완다 NGO 길라잡이에 대한 이야기를 또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길라잡이를 작성해 주신 저자분들 4분이 오셨고요. 그 저자분들께서 이 NGO 길라잡이는 어떤 방향으로 읽어보시면 좋을지 핵심 내용만 딱딱 뽑아서 또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재밌는 컨텐츠가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 길라잡이 발간을 기념을 하고자 또 이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올해는 저희가 르완다 길라잡이하고 필리핀 길라잡이가 발간이 됐습니다. 둘 다 가장 최근 이전에 가장 최근에 발간되고 개정되었던 게 2017년도예요. 그래서 약 8년 만에 지금 개정이 된 상황이라서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개정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2가지 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발간 개념뿐만이 아니라 사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께 저희가 가장 처음으로 이제 안내를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스터디 투어 프로그램이 약간 역사 속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스터디 투어 프로그램이 마무리가 돼서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NGO 길라잡이는 계속해서 개정되고 발간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성과 공유회를 진행을 하면서 단순히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차원보다는 여기 와주신 분들께 실질적으로 좀 더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강연을 통해서 르완다의 또 현지 진출을 희망하시는 분들 혹은 현재 종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이 르완다의 개발협력 추진 활동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관련 법이나 규정에 대해서도 최신 현황과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좀 알려드리고자 했고요. 또 이 길라잡이를 쓰신 스터디 투어 참가자들이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외에서 조사한 내용과 이런 정보들을 저자의 관점에서 어떤 것이 좀 더 필요성 있게 읽어보시면 좋은지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르완다의 주요 개발 협력 이슈와 현황에 대해서 또 강연을 해주실 김건호 과장님이시고요. 코이카 기업협력사업팀에 계십니다. 네, 저희가 오늘 김건호 과장님을 모시게 된 또 이유가 있었어요. 네, 사실 김건호 과장님께서 저희 사전 스터디 때도 강연을 또 해주셨었고 또 현장에 가서도 이 르완다의 그러니까 한국의 르완다 개발 전략에 대해서도 또 발표를 또 해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프로그램에 진해한 영향을 많이 끼쳐주신 분이시다라고 저는 그렇게 감히 제가 소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기대 많이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본인 소개 시작하시면서 강의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업협력사업팀에서 왜 왔나 싶지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르완다 사무소에 최근까지 있다 왔고요. 만 3년 동안 부소장으로 근무를 하다 왔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제거 있네요. 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오랜만에 뵙는 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분들한테는 다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닐 거라서 제가 오늘 뭘 새롭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나 하는 걱정이 좀 듭니다. 특히 오늘 이 엔젤 길라잡이 작성하느라 많이 고생해주신 우리 KCOC랑 CG의 어머니 이주연 오세나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제가 부임하고 제가 근무하는 와중에 이 책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세한 내용 또 다양한 내용 많이 담겨 있어서 나 오늘 할 얘기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가볍게 좀 짚으면서 말씀드리려 하고요. 저의 목적은 여러분들께 뭐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르완다에 대한 좀 관심을 일깨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렇게 시작하기에 앞서서 눈높이를 잠깐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서 르완다 다녀오신 분 잠깐 한번 르완다를 가본 적 있으신 분? 네, 저 비영리 기관에서 오신 분은 네, 영리 기관에서 오신 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 지리학을 전공을 해서 보통 이제 여는 말을 지도를 가지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보시다시피 르완다는 저기 초록색 위치에 있어요. 네, 아프리카 대륙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 대륙 한가운데에 있으면서 발생하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이제 생각을 기준으로 한번 오늘 내용들 한번 역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얘기해볼까요? 바다랑 없는 아프리카 대륙 한가운데에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단점 뭘까요? 단점. 무역이 쉽지 않다. 네, 맞습니다. 바다가 없으니까요. 옆 인접국을 통하지 않는 이상 다른 국이랑 무역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 말은 달리 얘기하면 인접국의 영향을 많이 받겠네요. 예, 인접국과의 외교 갈등이 항상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사이가 안 좋아서 문을 닫아버리면은 그 루트는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길이 돼버립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한가운데 있으니까 날씨는 제법 건조할 것 같고요. 네, 바다랑 멀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대륙의 교통의 허브가 될지도 모르겠다. 항공의 허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항공산업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특히 카타르였나? 카타르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경이 주변의 4개 국가랑 접하고 있는 것 같고요. 주변 4개 국가의 외교 관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굉장히 작아요. 영토가 우리 경상도보다 사이즈가 작습니다. 영토가 작다는 거는 자원이 작다는 겁니다. 예. 자원이 작다는 거는 산업에 발전하는데 이제 걸림돌이 되겠네요. 이런 것들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연장선에서 그 르완다라는 곳을 장점과 단점이 아니라 이제 리스크랑 포텐셜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르완다는 내륙국이고 주변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등등등등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나라가 이 작은 영토임에 불구하고 그 면적에 비해서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예. 10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인구 밀도를 치면 500만 명 이상인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 밀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인구 밀도 순위를 따지면은 이 나라가 공식 통계 기준으로 5등합니다. 세계에서. 근데 재밌는 건 공식 통계 기준 4등이 한국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센서스를 한번 했고 그 통계 결과가 반영이 되면 분명 한국보다 르완다가 인구 밀도가 더 높게 나타날 거예요. 면적이 작고 면적이 작다는 건 지하자원이 작고 지하자원이 작다는 건 산업이 발달하기 불리하고 근데 사람은 많아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94년도에 제노사이드가 있었죠. 제노사이드 당시에 3개월 동안 100만 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현재 인구가 1200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가 있었고 대부분의 인구는 94년도 제노사이드 이후에 태어났어요. 전체 인구 중에 35살 이하의 사람이 전체 국가 인원의 인구의 70% 차지합니다. 네, 중위 연령 갓 태어난 사람부터 이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들까지 세어봤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20살이에요. 우리나라는 40살이에요. 네. 인구 밀도가 높다, 젊은 사람이 많다, 청년 실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위 연령은 여전히 낮고 이 청년 실업률의 문제는 당장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계속 안고 가야 할 문제이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나라는 대통령이 워낙 유명하시죠. 폴 카가메 대통령. 94년도에 제노사이드를 제압한 게 폴 카가메입니다. 네. 이 나라의 국민 대부분은 폴 카가메 말고 다른 국가 원수를 본 적이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공식적으로는 2000년에 대통령이 됐고요. 그 이후로 지금 25년 정도 해온 건데 최근에 재작년인가 헌법을 이제 개헌하면서 본인의 한정하여서 임기 중임제를 폐지하고 2034년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2034년 됐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대통령 그만할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할 것 같아.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력한 대통령의 파워로 정부가 갖고 있는 이 힘이 굉장히 강해서 거버넌스의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 국가의 운영, 회계의 투명성이 잘 되고 있는 편. 그래서 돈을 제공하는 원조를 제공하는 이제 공유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업무를 하기, ODA를 하기 상대적으로 편한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 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르완다라는 국가 안에 후투족이랑 투치족이라는 소수족 다수족이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들의 갈등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게 제노사이드 94년도에 있었던 것. 스토리는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 제노사이드의 책임은 그들 스스로만 질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 국제적인 역학관계를 만들었던 대부분의 이제 유럽의
선진국들이 함께 나눠 가져야 될 것, 그리고 그 책임으로부터 대한민국은 자유롭다는 것, 요 정도까지 좀 설명드릴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주변국이 우간다, 탄자니아, DRC, 부룬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천연자원이 적고 인구는 많다. 인구가 많아서 교육을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다. 교육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유망한 인적 자원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주변 국가들 여러 국가들 다녀보고 느꼈을 때 이 뭐랄까 협업하는 파트너스의 애티튜드는 동아프리카 내에서는 그대로 루안다가 가장 협조적, 이지적, 똑똑합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역수지 적자가 심해서 지금 국가 자체로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좀 난리예요. 온갖 것에 다 세금을 붙이고 있어서 제가 복귀하기 직전에는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YP 코디네이터한테도 소득세를 물리겠다라고 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디펜스를 하다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돈이 지금 너무 없어요.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랑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요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이랑 비슷했던 이제 우무간다랑 그 다음에 이제 각각 기관장들도 단순히 이제 본인 업무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과계약, 국가의 전략과 얼라인을 해서 성과계약을 체결을 해서 본인의 성과랑 국가의 전략 달성도를 일치시키는, 그래서 성과를 관리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성과 계약을 이미 희고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구두로 설명하는 것보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나라가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해요. 특히 폴 카가메를 기준으로 이 나라를 한번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폴 카가메 대통령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프리카 거버넌스의 스타, 국가의 혼란을 안정화시키고 민생의 안정화를 일깨우고 주변 국가로부터 이제 선진적으로 거버넌스를 정착시켰다라고 평가를 받는 스타였어요. 예, 분명히 스타였습니다. 그분이 그 당시에 했던 인터뷰를 보면 너무 멋있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얘기들이 많은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그 이미지가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재작년 정도에 진행됐던 개헌이 있었고 2034년까지 대통령을 할 수가 있는데 2034년이 되더라도 그분의 나이는 77살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모순적인데 안정적 경제 성장을 만들어냈고 국가를 안정화시켰다라는 장점, 하지만 독재 장기 집권을 하고 있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이 모순은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익숙하게 이제 다가오는 그런 면이 있다. 그렇다고 합니다. 재밌었던 거는 이 나라 교육부에 루안다 교육부에 가서 로비에서 이제 그 파트너를 기다린다고 잠깐 앉아 있었는데 그 로비 책상 위에 여러 가지 책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어요. 이제 방문하는 사람들이 보라고. 근데 굉장히 익숙한 뭔가가 있길래 봤더니 한글로 새마을 운동이라고 큼지막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새마을 운동의 정신을 박정희 대통령이 수기로 작성한 그게 있어요. 그게 이제 국가기록유산도 되고 그러는데 그 사본이 루안다 교육부의 1층 로비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나라가 그 당시 우리 새마을 국가개발 방법론 혹은 그 당시에 이제 지역개발 방법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 루안다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 어필을 잘하다 보니 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큰 이점이 없는 이 나라가 한국 정부의 중점 협력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되게 잘합니다. 이런 그 보여주기. 그게 루안다의 장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위기들, 또 아직도 헤쳐나가야 될 난관들이 굉장히 많고요. 한번 쓱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여전히 소득은 낮고 1인당 국민 소득이 한 1,000불 정도 될 겁니다. 거꾸로 세계에서 12등인가 20등인가 그럴 거예요. 20등이네요. 예. 빈곤선 이하 생활인구 비율이 92%였고 뭐 실업률이 24%였는데 분기별로 따지면은 뭐 더 높기도 하고 청년 실업률은 거의 30%에 육박하는데 이게 절대 단기간에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예. 그 고용력이 높은 산업을 발전시키고 싶지만 이 나라의 고용력이 높은 산업, 대체적으로 이제 제조업을 만들 수 있는 그 여력 환경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그래, 그럼 인력을 잘 키워서 인력을 수출하자.
이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이건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고요.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뭐가 좋을까? 2024년 기준 교사 한 명당 학생 비율이 62명. 2022년 기준 중등학교 순등록률이 25.4명.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로 넘어가는 진학률이 66.8명. 예. 중학교 다니는 도중에 유급하는 사람들이 한 13%. 아직도 그 중등교육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초등교육은 보편적 교육을 달성했다라고 평을 받고는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르완다는 기로에선 나라예요. 과거에 94년도에 르완다 제노사이드라는 큰 아픔이 있었고, 안타깝지만 항상 르완다의 역사는 94년부터 시작하고 그 이전에 있는 94년 이전의 역사는 마치 없는 역사처럼 얘기가 되고 있어요. 최악의 대량 학살이라고 불리는 제노사이드. 그 제노사이드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으로 지금의 르완다를 이제 이미지를 구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이미지로서 르완다가 버텨오고 있었는데 앞으로의 시대는 다릅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제노사이드가 끝난 지 지금 30년이 넘었어요. 30년이 넘었으면 세대가 바뀌어요. 지금 르완다에 살고 있는 사람 대부분은 제노사이드를 몰라요. 35살 미만의 인구가 70%, 70%는 제노사이드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냥 배우기만 합니다. 달리 얘기할까요? 우리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쯤 50년대 중반에 끝나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집권을 하게 되고 50년대 중반에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 한 세대가 지나는 30년도 후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대통령이 암살당해 죽어요. 세대의 전환점. 지금의 르완다는 기로에 서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70년대의 한국과 오늘의 르완다가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실제로 르완다에 방문했던 분들도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뭐 80년대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경제적인 수준을 봤을 때는 70년대입니다. 열악한 자원과 환경, 자원이 부족하고 인구 밀도가 높고 영토는 작고 그래서 변수가 많은 주변국 관계가 있고 다 그렇죠. 다 그런데 그래서 1인당 GDP도 70년대 우리나라랑 이제 오늘날의 르완다가 거의 비슷합니다. 1000불. 경제 성장도 지금 안정화되게 7, 8%의 고속 성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쭉 권위주의 정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밀리터리 레짐, 우리 박 대통령님께서 계셨고, 그 다음에 지금 여전히 우리 불카가메께서 계시고, 빈곤율은 40%대로 이제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고요. 초등학교 등록률은 거의 100%에 육박하면서 이 나라가 이제 교육열이 굉장히 높다. 그만큼 이제 인적 자원 개발에 진심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인구가 굉장히 젊어요. 70년대 우리나라나 현재 르완다나 중위 연령이 20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라의 딱 정중앙에 있는 나이가 20살. 높은 출산율, 우리나라가 당시에 4.5명 정도 합계 출산율이, 르완다는 3.7명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 70년대에 조금 더 가면은 요때인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고, 당시에 이제 70년대에 같은 경제 수준에 있던 이 나라는 이렇게 왔습니다. 노스코리아.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한국의 ODA가 다른 나라의 ODA 대비 갖고 있는 차이점이 무엇일까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고, 그래서 지금의 르완다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는데 욜로 갈지의 기로가 서 있는 나라고, 우리 한국 대한민국은 그 사례를 갖고 있다. 물론 이게 뭐 마냥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의 우리 르완다에 방문하는 한국인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40대인 분들은 본인이 20살 때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16,000불 정도였던 분들이고요. 50대인 분은 본인이 20살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00불 정도 됐던 분이고, 60대인 분들은 본인이 20살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000불 정도 됐던 분들이다. 그래서 그게 있어요. 아무래도 연령이 높을수록, 한국인 전문가가 연령이 높을수록 이제 언어 소통이 부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현지에서는 오히려 저 말도 못하는 사람을 왜 데려와서 답답해 죽겠네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연령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 과정의 경험들을 다 갖고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소통이 어렵더라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그분들로부터 이제 지혜를 얻어내는 것이 너희들의 역할이다라는 말도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 르완다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네. 자, 어쩔 수 없이 이게 현지 직원한테 설명하려고 만든 자료다 보니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깨달음을 얻어서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예. 르완다가 2050년까지 비전 2050이라는 이제 장기 국가 개발 전략을 갖고 있어요. 2050년까지 뭘 하고 싶다는 거야? 1인당 국민 소득을 12,000불까지 만들고 싶대요. 2050년까지? 그래? 그럼 2050년 때까지 이걸 만들려면 매년 경제 성장을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물어봤는데 현재의 국민 소득은 1,000불이니까 지금인 2023년부터 50년까지 매년 10.3%까지 경제 성장을 하면은 2050년에 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어라는 거예요. 그럼 비전 2050은 말이 안 되는 어떻게 매년 10.3%를 달성합니까? 그죠? 그래서 야,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 있어. 예, 그래서 세 개 나라를 꼽아줍니다. 예. 62년부터 90년대까지 우리나라가 평균 10%의 경제 성장을 합니다. 네. 중국이 1980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10%, 싱가포르가 65년부터 90년까지 평균 10%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이 질문을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세 번째 국가 정도가 좀 바뀝니다. 베트남이나 뭐 다른 국가들이 가끔 등장하는데 항상 1등은 첫 번째는 한국을 이제 올려요. 그래서 너 혹시 한국을 항상 제일 처음으로 올리는 이유가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요 경제 성장률이랑 가장 유사한 성장률과 페이스를 보였어. 그 기간 동안. 자원이 없는 나라가 인적 자원 중심으로 성장한 거야. 중국은 여기서 탈락이죠. 예. 그리고 실제로 로우 인컴에서 하이 인컴 컨트리로 성장한 사례야.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 성장 사례가 르완다의 비전 2050의 경제 성장 사례랑 희망하는 경제 성장 사례랑 가장 유사해. 나 말을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르완다랑 유사한 이제 배경을 갖고 여기까지 왔어요. 한국 전쟁이 있었고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우리도 지금 코이카 봉사단처럼 NGO 봉사단처럼 이렇게 피스코프 등의 봉사단을 받고 그리고 양자 협력 혹은 NGO 협력 등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수혜를 받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의 갈등은 사실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풀어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고 제가 이제 함께 일했던 동료 직원들한테 얘기한 거는 르완다가 한국을 바라볼 때 한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또 한국에서 ODA하는 ODA 참여자들은 스스로 어떻게 인지해야 되는가. 우리는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답까지 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 고민의 과정을 전달해서 르완다가 이 고속 성장 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 모든 과정을 동일한 루트를 또 이들이 희망하는 그 루트를 그대로 밟아왔던 거는 아마도 우리나라밖에 없다. 네. 이 갈등은 여전히 르완다에서도 진행 중이에요. 이건 한국이고요.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콩고랑 분쟁, 사실 콩고 분쟁이 국경 분쟁이 아니라 민족 분쟁입니다. 예. 콩고 동부에 후투족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예. 르완다의 이제 지배 민족은 이제 투치족이고 뭐 이런 거,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르완다의 개발 전략 간단하게 좀 브리핑하겠습니다. 르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버넌스, ODA 거버넌스 혹은 ODA의 주인의식이 굉장히 잘 세팅되어 있는 국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 국가의 국가 개발 전략, 장기 전략 비전 2050, 중기 전략, 국가 전환 전략 NST2, NST1, NST2. 그다음에 이 NST에 따라서 섹터별 전략, 지역별 전략으로 이어지는 이 전략 체계가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실제로 이 전략별로 분기 회의를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서 그래도 이 전략대로 잘 운영하고 있어라는 어필도 잘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칭이 돼요.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각각 프로젝트로 봤을 때도 이 나라 같은 경우는 그 수원기관이 자기의 주인의식, 수원 주인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주도로 ODA 프로젝트를 실시를 해야 돼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수원기관이 있으면 수원기관 안에 ODA 전담팀을 만들어요. 전담팀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코이카 르완다 사무소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의 기술 전문력을 갖고 있는 PMC, NGO 등의 이제 기술 지원 기관이 들어오면 이들은 기술 개발, 컨설팅, 역량 강화 등의 기술력이 필요한 활동을 주로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활동은 우리가 수험기관에게 재정을 지원해서 수험기관이 갖고 있는 사업 수행 전담 팀이 전 국민 대상 역량 강화 활동 혹은 지역 곳곳에 있는 지역 공무원 대상 역량 강화 활동 이런 확산 활동들을 직접 합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만든 정책의 현지 적용도 혹은 현지 파급 효과 이런 게 높아지겠죠. 네, 네, 예. 보기 좋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뭐 다 편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전략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최상위에는 이제 비전 2050이라는 전략이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50년까지 12,000불의 국민소득을 찍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2050년까지 이걸 찍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중간 목표를 정했는데 2024년이 1,380불이었고 안타깝게도 이건 달성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만능 방패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요거는 무마를 하고 있어요. 1,000불 달성했습니다. 1,000불. 그래서 여기서부터 12,000불을 찍으려면 앞으로는 10.3%씩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이 비전 2050에 12,000불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 비전 2050의 밑에는 중기 전략인 제1차 국가 전환 전략이 있고요. 네. 2017년부터 24년까지 7년 동안 진행된 전략이고 24년이라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이 전략은 이미 만료가 되었고 25년부터 NST2 제2차 국가 전환 전략이 도입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 전략의 그 가치는 요 그 전략의 위계 혹은 구조 혹은 이행 체계를 확립했다는 건데요. NST2 밑에 NST 밑에 이제 분야 전략이랑 지역 전략이 있잖아요. 이 NST가 주요 분야랑 주요 지역 같은 거를 이렇게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전략에 맞게끔 섹터별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그 분야의 성과를 관리하고 또 이 섹터에서는 또 교육이 있으면은 초등교육, 중등교육, 이제 하이어 에듀케이션 그다음에 아무튼 학교 이런 것들 이제 서브 섹터를 만들어서 서브 섹터별로 이제 관리가 되게끔 이 체계를 만든 게 굉장히 큰 의의다. 그래서 24년도의 그 결과 보고서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많은 그 목표에 거의 달성을 못했는데 사회 인프라 부분만 주로 달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특히 사회 인프라 구축에서 괄목한 성과를 내었다. 네, 보건소가 확대되었고 티베트 학교가 확산이 되었고 공공 서비스가 온라인화되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NST2의 시대가 됩니다. 네, NST1에 보면 그 각 국가별로 전담을 해야 할 그 분야도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한국이 농업, 도시농촌, 정보통신, 교육을 중점 지원하는 국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CPS의 중점 협력 분야입니다. 농업, 교육, ICT. 네네네. 그 말은 뭐냐? 한국 정부가 르완다에서 CPS에 집중하는 것이 달리 얘기해서 이 나라의 수원국 주도의 국가개발 전략을 지원하는 것. 또 원조 조화 혹은 원조 일치를 지원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거의 철수를 했는데 미국은 농업, 에너지 등등등이 있고요. 보건이 사실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건이 빵꾸가 나서 큰 문제고 이 보건을 지금 중국이 대체하겠다고 르완다만이 아니라 사실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에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보면은 이제 전통적인 이제 양자 협력 국가 말고도 이제 중국이라든지 사우디 같은 이제 남남 협력 국가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코이카는 이제 NST1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기여를 해왔습니다. 네. 네. 앞에서는 이제 전략 관련이고 그래서 개발 전략 관련이고 그래서 이 나라는 이제 ODA를 어떻게 이행하려고 하냐 이행 정책단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르완다 과거에 이제 에이드 폴리시라는 원조 정책 르완다 에이드 폴리시라는 게 있었고 이게 2019년에 르완다 디벨롭먼트 코오퍼레이션 폴리시로 개발 협력
정책으로 이제 이름이 바꾸고요.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르완다 주도의 ODA를 하겠다. 네. 르완다 주도의 ODA를 하겠다. 네. 원조 의존도를 감소를 한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ODA 규모를 줄이겠다는 얘기는 절대 없어요. 네. 개발 효과성을 담보한다. 개발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르완다가 직접 하는 활동들을 늘리겠답니다. 혁신적 개발 지원 및 민간 제도. 전통적인 공유 국가에서 지원한 돈만으로는 안 되겠으니까 마스터카드 파운데이션 등 이제 혁신적 지원들을 많이 유치하겠다. 네. 그래서 국가 역량을 개발하고 국내 자원 등등등등등등 해서 이제 국가의 역량을 키우고 국가 주도의 우리 르완다 주도의 ODA를 진행하겠다. 개발 협력을 이제 진행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구체적인 이행 방법론으로 아까 수원 기간 안에 ODA 전담 조직을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Single Project Implementation Unit 줄여서 SPIU라고 합니다. 네. 프로젝트를 임플레멘테이션하는 유닛인데 싱글입니다. 그래서 여기 싱글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 입장에서 싱글이 아니라 걔네 입장에서 싱글입니다. 그 나라 교육부에서 코이카, 자이카, GIZ 등등등등 다양한 국가들이 지원을 하니까 자기네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됐고 우리가 ODA 전담팀을 하나 만들 테니까 모든 공여기관들은 그들이랑 협업하세요. 예? 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코이카 같은 경우는 이 SPI 협업 시스템을 우리가 만든 이제 기술, 우리가 만든 시스템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그 현지 확산에 주로 활용한다라고 했었죠. 예. 그런 곳에 그런 분야에 활용을 하면 아무래도 한국인 전문가가 직접 뛰어다니는 것보다 훨씬 비용 효율적이고 네, 현지 친화적인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원조조화 지속성 등등등등등 예,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이제 NST1 시대가 끝나고 NST2 시대가 됐고요. 기본적으로 NST2는 NST1의 구조랑 거의 유사해서 뭐 그렇게 새롭지는 않고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신기술 또 혹은 주요 이슈들이 이제 보완 반영된 정도였다. 그래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예. 다만 이제 문제는 돈이 모자라다. 돈이 모자라서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으니 또 ODA로 받는 것만은 모자라니 민간 투자를 최대한 많이 받아서 어떻게 돈을 한번 메꿔볼게 정도의 큰 와꾸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복원, 예. 무역 적자 감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교육의 개선이랑 이 교육을 노동시장이랑 부합하게 하겠다. 영유아 개선하겠다. 시민 참여에 기반한 공공 서비스 품질을 강화한다. 뭐 이런 게 이제 우선 과제로 선정이 되었고요. 네. 그래서 총 33개의 이제 주요 성과 과제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뭐 기회가 되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NST2 시대에 도래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나라는 이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희망차고 밝은 미래만 그려질 줄 알았더니 주변 국가랑 이제 갈등이 발생하더라라는 거예요. 콩고랑 분쟁이 있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실 거고 콩고랑 분쟁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갈등의 시작은 제노사이드의 영향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예. 그 콩고 동부 지역, 그러니까 루안다 국경 지역에 있는 그 거주하는 사람들과 루안다 사람들은 사실 민족적으로는 같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예. 같은 이제 원래 같이 살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이제 국경선이 그렇게 쓱 그어지면서 예. 콩고 지역에는 뭐 여러 반군들이 활동하는데 그 중에 루안다를 싫어하는 반군들이 활동하고 그들이 뭐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이제 그 역사적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가 가장 직접적으로는 그게 있습니다. 루안다가 지하 자원을 판매를 많이 해요. 그리고 루안다가 최근 광산업에 투자를 엄청 많이 해요. 이게 좀 위험한 게 우리 EDCF가 루안다 지질학과를 지원했습니다. 예. 루안다가 광업을 발전시키고 싶어서 지질학을 이제 지질학과를 좀 신축하고 커리큘럼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후소가 있었고 그걸 EDCF가 지원했어요. 제가 그걸 처음 봤을 때 되게 이상했어요. 이 쬐끄만 나라에 무슨 지하 자원이야? 그 지하 자원은 훔쳐오겠다. 그래서 그 미국이 공식적으로 조사를 하고 유엔이랑 같이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이제 공식 코멘트가 루안다는 생산한 지하 자원보다 판매하는 지하 자원이 더 많다. 예.
콩고 동부에 있는 반군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서 지하자원을 이제 몰래 빼와서 르완다에서 직접 판매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국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콩고라는 나라는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콩고의 수도는 여기 있습니다. 킨샤샤. 르완다와의 국경은 여기입니다. 네. 이 나라 입장에서도 일단 이 나라의 그 거버넌스 자체가 이 지역은 킨샤사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 나라는 반군들에 의한 독립정부에 의해서 운영이 돼요. 그리고 이들도 판매를 하는 게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나가는 거면 이게 더 빠른 거예요. 그러면서 몰래 무역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됐었고 콩고 정부에서도 발끈하고 국제사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지적하고 그러니까 르완다는 우린 그런 적 없는데 이러니까 이제 그게 화해가 되지 않고 갈등이 점점 심해져서 유혈 사태도 일어났었다. 예, 저기요. 네. 여러분 그 르완다 군대는 굉장히 싸움을 잘해요. 예. 르완다가 이제 사람들 팔아서 돈 버는 걸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ICT라는 이제 고급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키워서 해외에 수출하려고 많이 하고요. 또 많이 하고 있는 게 용병 장사들 많이 합니다. 예. 특수부대 장사를 많이 해서 모잠비크에 이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이제 이슬람 극단주의와의 분쟁이 있었는데 가서 몇 년 동안 안 되던 걸 가서 뭐 석 달 만에 해쳐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 국가랑 이제 유럽의 전통적인 공역국인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반감을 사는데 특히 그 콩고, 부룬디, 르완다를 지배했던 그들에 대한 외교적 영향력을 잃고 싶지 않았던 얘네들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르완다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얘네가 르완다 너무 마음에 안 드네. 조치를 취해야겠어라고 고민하는 시점에 르완다가 먼저 단교 선언을 해요. 단교 선언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USAID 철수. 이거는 그 지역 분쟁이랑 약간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이제 이 나라 자체가 이제 ODA를 굉장히 축소를 하고 요 나라는 이제 신규 사업 개발을 중단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복귀하기 직전까지 상황이었고 지금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웃데이트 돼가지고 내용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해관계자들과 소통 협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해야 될 텐데요. 예. 일단은 코이카에도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파트너들이 참여합니다. NGO, 비영리기관, 그 다음에 봉사단, 국보협력사업의 일반 민간기업, 또 CTS 사업 등등을 참여하는 이제 신생 스타트업 기업들이 등등등이 참여를 하는데 이 다양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다양한 에이전트들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연계고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르완다 내에서 기반을 잘 쌓아놓고 다른 우리 기업들, 우리 기관들, 우리 정부, 우리 NGO 이런 기관들이 르완다에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그 마중물을 제공하겠다라는 목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현지에서는 우리 코이카의 ODA의 위상을 높이고 그 다음에 다국가 소통을 주도하기 위해서 타국과의 협업을 정례화해서 그 분야 내에서 우리의 역할을 좀 더 확보하겠다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연계를 강화하고 국내 연계를 강화하고 국외 연계를 강화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협업, 연계 이런 부분을 강화를 해서 코이카 르완다 사무소의 역할을 높이겠다. 네,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그 마지막은 제가 이제 시작을 지도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마지막도 이제 지도입니다. 이거는 역사 책에서 보거나 역사 교과서에서 보거나 지리 교과에서 보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라는 지도고요. 이게 이 지도가 만들어진 거는 조선 초입니다. 조선 초에 그 태조 이성계의 조선 건국의 그 영광과 위협을 세계 곳곳에 퍼뜨린다. 그런 목적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조선 초. 예. 조선이죠. 중국. 예. 일본. 쭉쭉쭉쭉 가다 보면은 네. 인도. 예. 인도해. 인도양. 아라비아 반도. 예. 홍해. 뭐예요? 아프리카 대륙이죠. 예. 아프리카 대륙에 거대한 구멍이 있습니다. 이거 빅토리아 호스. 빅토리아 호스 옆으로 지나가는 이 파란색 선, 나일강. 나일강 끝에 빅토리아 호수의 발원지, 히말라야. 네, 조선 초에. 그 아프리카는 멀죠. 멀고 되게 소원한 관계인 것 같지만 그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오랜 우리와의 교류, 뭐 연결고리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많이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션 2는 저희 이제 르완다 스터디 투어 저자가 함께하는 이제 소개인데요. 저희가 이 길라잡이 이름이 NGO 길라잡이이잖아요. 첫 강연을 저희가 이제 코이카에 부탁을 드리면서 사실 우리 NGO들이 자체적인 NGO 사업들도 많이 준비하시고 그를 위한 정보들도 필요하지만 사실 요즘은 이제 PMC 사업도 또 많이 도전을 하시기도 하시고 그 국가의 개발 전략과 맞지 않는 사업들은 대부분의 이제 코이카 공모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체 전략이나 현황을 같이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 부분들도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조사의 내용을 또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이제 코이카 부소장님으로 계셨던 김건호 과장님이셔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조금 더 이제 NGO로 포커스를 좀 초점을 다시 좀 맞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저희가 스터디 투어 프로그램 구성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길라잡이를 저희가 만드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르완다 NGO 길라잡이는 개정판입니다. 네, 초판을 만들 당시에는 저희가 르완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시는 분들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원 한 분을 이제 계약을 해서 고용을 해서 연구원님께 일단 모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를 모아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료에 한계가 있었어요. 직접 현장에 방문하기도 어려웠고 좀 자료가 이렇게 부족했다. 그렇지만 모을 수 있는 최대한을 모았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1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개정을 할 때는 조금 더 좀 진짜 필요한 정보 또는 좀 자세한 정보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방식 자체가 스터디 투어라는 이제 이름을 따서 이 르완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모아서 이분들과 함께 스터디를 미리 막 합니다. 현장에 가기 전에 미리 관련된 연관된 분야에 계신 전문가분들 모셔서 강의도 듣고 우리가 자료 조사도 하고 공부를 하고요. 그걸 기반으로 현지에 가서 양자기구도 만나고 다자기구도 만나고 또 NGO도 만나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로컬 NGO가 있으면 거기도 한번 만나보고 이렇게 만나면서 인터뷰를 하고요. 근데 사실 이게 저희가 현장에 일주일 정도 방문했거든요. 이게 될 리가 없죠, 일주일로. 그래서 혹시나 부족하다 싶으면 또 다녀와서 줌으로 또 인터뷰도 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 참가자분들이 각자 파트를 나눠서 원고를 작성을 하셨고요. 이걸 또 이제 현장에서 감수를 또 해주시기도 하고 그런 결과물들이 나와서 이제 길라잡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대급으로 두껍게 나와가지고 이게 부록을 사실 이 부록 두께가 아닙니다. 부록을 뺀다고 다 뺀 건데 다 QR로 돌리고 뺀 건데 역대급으로 두껍게 나와서 잘 이제 봐주시면 좀 유용한 정보들이 있을 것 같고 아까 이제 김건호 과장님이 강의를 하실 때 뭐 예를 들면 DR 콩고 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그런 미묘하고 민감한 얘기들을 담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책은 이 책자는 어떤 개인의 관점이나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정말 팩트에 근거한 것들만 모으는 게 저희의 방향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판단이나 개입이 들어가 버리면 그렇지 않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또 이의제기를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는 팁 중에 하나는 뭔가 각주가 많다. 그러면 아 얘네가 쓰기가 좀 곤란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막 갑자기 막 참고 자료가 많다. 이거는 이 참고 자료를 보고 스스로 판단하셔라라는 어떤 제작진의 의도가 있구나. 이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DR 콩고 분쟁이었어요. 아마 여기 책자에 보시면 그 분쟁에 보면 뭐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광물 얘기하셨잖아요. 저희가 감수를 봤는데 금이 르완다 주요 수출 수입 품목에 있거든요. 그렇지만 금은 르완다에서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이걸 표시한 건 코트라 자료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료를 저희가 갖다 쓰지만 이것의 뒷얘기는 쓰기 어려운 거죠. 그럼 또 저희가 각주를 막 갑니다. 그래서 각주를 잘 보시면 재밌다. 뭔가 어려웠구나. 이런 거 정도는 파악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이 원고 작성 중에 있습니다. 요건 어떻게 팩트만 드리지? 아니면 요거는 팩트를 드리지만 그래도 참고하실 만한 팁을 어떻게 객관적이어 보이게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 안에서 각자 담당하셨던 부분들 중에서 조금 공유를 드리면서 현장에서 느끼셨던 부분들 여기
여기는 객관적인 자료만 담기다 보니 미처 하지 못한 말씀들, 그런 생각들을 여기서는 오신 분들, 시간을 내어주신 분들과는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지에서만 들을 수 있는 실용적인 팁은 알아두기 쪽으로 많이 빠져 있고요. 그렇게 9명, 여러 명의 수고, 꽤 오랜 기간의 수고가 들어간 이 길라잡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저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조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가 요렇게 지금 길라잡이가 구성이 돼 있어요. 아까 첫 2017년에 초판이 나왔을 때, 그리고 2025년 올해 개정본 목차를 좀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요. 초판은 NGO 길라잡이의 대부분의 초판은 NGO 등록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NGO를 등록하려면 법이 뭐냐, NGO 법이 뭐가 있냐, 운영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게 주고 나머지는 부였습니다. 그런데 개정을 하면서는 좀 더 넓게 보자. 그래서 NGO 등록이나 운영 및 활동은 기존에 조사한 걸 업데이트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르완다의 기본 정보나 뭐 바탕, 역사나 문화, 그리고 개발 협력 전략,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분야별로 좀 사례를 담아보자. 다만 저희는 아무래도 사례들은 대부분 이제 NGO들의 사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NGO들의 이야기가 조금 더 담겨 있는 그런 사례들을 담았고요. 조금 더 관련 뭐 개정된 법안이라든지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네,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발표는 4분이 해주실 텐데요. 모든 분야를 다 할 수도 없고 그 CPS에 들어있는 중점 협력 분야와 NGO의 사업 중점 분야는 또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NGO들은 되게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하지만 이 나라에서 사업을 기획할 때 국가의 중점 협력 분야와 동일할 수도 있고 오히려 국가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NGO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전략은 우리 스스로 세우는 거라서 여러 분야 중에서 저희가 길라잡이 안에는 교육과 보건과 농업 중심으로 담겨 있는데요. 그중에 오늘은 교육과 보건을 조금 다뤄보려고 하고요. 또한 나머지 2개 세션은 실제 사례들을 조금 소개하면 우리 NGO들의 사업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이제 현장의 소리를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교육과 보건이거든요. 먼저 교육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는 연세대학교 아프리카연구원의 오세나 교수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마이크를 넘길게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아프리카연구원 오세나입니다. 저 약간 걱정하면서 왔는데 앞에 김건우 소장님이 쭉 브리핑을 한번 해주셔서 그게 교육 분야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거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박현정 부장님이 고민이 많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실은 교육도 그런 분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자료에는 다 담지 못한 현장 얘기들 이런 것들은 조금 오늘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내용을 좀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어떤 포인트를 좀 보시면 좋을지 이런 거 위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어쨌든 이게 국가 개발 전략이 수원국의 국가 개발 전략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 기반해서 CPS가 나오고 그거 기반해서 사업들이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무조정실에 그 CPS와 연계가 좀 더 중요해서 이제 성과평가 체계를 좀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르완다는 그 저런 국가 정책이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 정책만큼이나 잘 돼 있는 게 교육기관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좀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한다면 어떤 기관을 보면 좋을지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교육이기 때문에 학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개괄적으로 어떻게 돼 있다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결국 4번, 5번일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현장에 가기 전에 볼 수 있었던 1번부터 3번으로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르완다는 아주 좋은 좀 체계적이고 예전에 한국과 같은 경제 개발을 좀 이루려고 노력하는 약간은 이상적인 국가였거든요. 현실이 어떤지는 저 4번, 5번에서 좀 많이 담아져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실제로 가서 봤을 때 인터뷰했을 때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 실제로 현재 사업을 하실 때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전 2050이라는 게 르완다에서는 되게 큰 부분이에요. 국가를 2050년까지 어떻게 이제 바꾸겠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이걸 받아서 그 국가 혁신 계획 NST2 이건 이제 계속 들으실 거예요. 이 부분을 받아서 섹터별 전략 계획 그 중에서도 교육 쪽 ESSP라고 하는데
요렇게 국가 전략이 캐스케이드 돼서 내려오고 이건 다른 분야를 보셔도 다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이건 되게 체계적으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그러면 르완다에 대한 한국의 CPS는 어떻게 돼 있느냐 보면 저희가 비전 2050에서 4개 분야를 교육과 관련된 거를 찝었어요. 영유아 교육하고 기초 교육 그리고 스템이랑 디지털 소위 저희 말하는 이제 ICT 교육 쪽 그 다음에 직업기술 훈련 교육 저희가 티벳이라고 하는 이 분야 그리고 고등교육이랑 연구개발 뭐 거의 전 분야를 망라한다고 보실 수 있고 4개 섹터로 돼 있고요. 그 중에서도 한국의 르완다 CPS는 3개 분야 중에 2개 분야가 해당이 되는데 티벳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직업훈련 교육이 하나고요. 그리고 저 2번째 해당하는 디지털 교육, ICT 인적 역량 강화 이 2개가 교육 분야의 중점 영역으로 돼 있고 김건호 소장님 소개해 주신 분야를 봐도 ICT 교육하고 티벳 교육이 메인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르완다 비전 2050 내용은 저게 그 NST랑 ESP 계속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분야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실 수 있고 이쪽 QR에도 이제 담겨져 있고 내용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그 저 뒤에 내용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저희가 좋을 것 같아요. 영유아 교육이랑 기초 교육이라고 한다면 양질의 영유아 교육과 기초 교육을 좀 더 보편화하겠다. 그리고 중소득국 수준의 학급 교사 비율을 달성하겠다. 이게 실은 되게 의무교육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의무교육화돼 있고 교육이 좀 아프리카에서도 체계적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데 막상 그것만큼 중요한 게 실은 교사의 질이나 교수 대 학생 비율 같은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희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과학기술이랑 디지털 교육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아직은 네, 수도 중심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쪽에 그 지금 코이까지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고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직업훈련, 그러니까 티벳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업기술 교육훈련 이쪽은 보시면 많이 써 있죠.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시장 수요에 맞는 그러니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직업훈련 교육을 하겠다. 그리고 현장에 실제로 쓰일 수 있는 기술훈련이나 재교육 같은 것들 하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고부가가치에서 고용 기회를 확대를 하겠다. 이거는 이번 교육이랑 맞물려서 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여성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 고용률 같은 것들 그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쪽은 교육 체계나 전략 체계도 목표 이런 것들은 좀 도전적이긴 하지만 되게 체계적으로 돼 있어서 만약에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 해당 분야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게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생각보다 액세스를 되게 쉽게 하실 수 있어서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그래서 관련 부처인데 일단 마인덕이라고 하는 교육부가 있고요. 이 교육부 산하에 그 앞서서 보셨던 4개의 영역을 포괄하는 세부 교육청들이 되게 자세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교육청, 직업개발청, 그리고 폴리테크닉, 고등교육위원회, 뭐 르완다 국립대 유네스코위원회 이런 식으로 각 섹터별로 전문 교육청을 갖고 있는 체계가 돼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문서를 보시면 그런 것들이 되게 자주 나오는데 이게 단순히 교육부가 사일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직업훈련 교육이다라고 하면 직업개발청하고 폴리테크닉 중에서 실제로 고용과 관련된 건 노동부, 예를 들면 재무계획과 관련된 거는 재무경제부, 지방정부랑은 어떻게 협력할 거냐는 지방정보부, 뭐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도 창업은 청년부, ICT 분야는 정보통신부 이런 식으로 연계가 잘 돼 있어요. 그 연계 체계나 이런 부분들은 뭐 실제로 홈페이지 가셔도 연계가 많이 돼 있고 하는 부분들이라서 여기는 그 정보 시스템하고 체계 이런 것들은 되게 잘 돼 있다고 보시고 어떻게 연계를 돼서 가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지에서 들었을 때는 저 지방정부랑 협력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가 실제로 현지에서 사업하는 데는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주셨어요. 네, 교육 시스템은 르완다도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인데 여기 보시면 저기 초등교육 지금 6살에서 11살 6년 그리고 이제 하급 중등교육 같은 경우에 9년이 의무교육이고요. 얘를 12년으로 확대를 할 텐데 위로 3년을 올릴지 밑으로 3년을 올릴지를 검토를 하고 있고 보시면 한국이랑 똑같게 6-3-3-4 구조예요.
연도가 두 개가 이제 한국이랑 되게 유사한 구조로 돼 있고 이 스트럭처상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는 일반적인 교육 체계가 지금 여기 제네랄로 보이시는 6334 구조의 석사 박사 가시는 구조가 이쪽에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직업훈련 교육에서는 지금 상급 중등교육부터 그러니까 TBS를 레벨 1부터 레벨 9을 해서 그 기초 티벳 교육을 L1에서 L5로 정의를 하고 그리고 고등을 L6에서 L6에서 9까지 정의를 해서 교육 체계도 되게 체계적으로 돼 있고 직업훈련 교육이랑 일반적인 교육 같은 경우도 이 교육 체계를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르완다 정부가 이건 되게 관심 있게 많이 진행을 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 시스템 체계, 뭐 과목 이런 것들은 저희가 책에 담았으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이거를 가능한 좀 그 객관적으로 분석한 자료들을 통해서 좀 객관화돼서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무교육이에요. 무려 9년이나 의무교육을 하는데 그럼 이제 그게 잘 돼야 되는데 우선 이슈 중에 하나는 이게 기초교육학습의 성과가 생각보다 부진합니다. 작년하고 올해 르완다 교육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을 하셨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좀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저 문해율 특히 영어에 대한 것들이 잘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좀 찾아봤는데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33%가 현지 언어인 키냐 르완다어도 문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저게 의무 교육인 거에 비하면 저희는 좀 낮은 데이터라고 봤고요. 이걸 영어로 해서 보면은 생각보다 더 높은 비율의 그 초등학교 3학년이 보면 90%에 가까운 정도가 문해가 안 돼. 는 부분이 나오고요. 이게 수리로 가게 되면 좀 더한데 수리 기초 학력 같은 경우도 한 40% 정도가 기준에 미달이 되고요. 그리고 영어로 수학을 공부할 때는 80%가 안 되는 부분의 데이터 같은 것들이 나오고 이게 또 문제는 지역이 수도랑 기타 지역하고 아마 가보시면 그런 거 되게 많이 느끼실 텐데 수도인 키갈리하고 키갈리 이외 지역하고의 차이가 되게 크게 나타납니다. 근데 통계는 이제 저런 부분들이 아주 명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교육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교사 역량일 수도 있고 지역 간 차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저 문해율, 그러니까 기초학습 성과에서는 아직도 좀 갈 길이 많이 남았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실은 저런 접근성의 불균형 부분도 되게 큰데요. 이게 영유아센터 이용률이 도시랑 지방 같은 경우가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부모 학력이 어디까지 있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고 소득 분야에 따라서도 실제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르완다의 교육 관련된 사업을 보실 때는 일단 그 여기서 저희가 데스크 리서치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현지에 뭐 관련된 분들에 대한 인터뷰나 현지 조사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도시 지역하고 그 이외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해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연속성상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그 실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사의 역량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표를 놓고 보면은 실제로 초등 교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뭐 고용이라든지 월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한 4% 정도만 중급 이상의 실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학생들의 수준도 높게 나올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러면 초등학교 교사 중에서 영어 교수할 수 있는 기준 충족하는 교수가 실제로 한 40% 그리고 숫자도 보셨지만 학생 대 교사 비율이 그러니까 교사 대 학생 비율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교사 수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영유아나 초등교사 역량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영유아 센터는 50%가 넘고 초등교사도 한 35% 정도는 실제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저희가 이제 현지에서 듣고 이랬을 때는 교사에 대한 처우나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아주 선호되는 직업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 기초교육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교육에 대한 성과나 그것들을 제공하는 그 인프라 그리고 교사들의 역량 이런 부분은 아직은 조금 더 그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저희가 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직업 기술 훈련은 저희가 코이카에서 되게 오랫동안 했고, 그리고 르완다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대해 보는 게 한국에서의 이렇게 경제 발전 그런 속도를 여기다 이식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도 그렇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 의무 교육 비율도 높고 사람들이 뭐 언어도 다양하게 쓰고 하기 때문에 높지 않을까라고 해서 봤는데, 저는 기업에 있어서 그런지 막상 현지 갔을 때 왜 이렇게 기업이 없지?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게 뭐 소매업이 됐던 실제로 뭐 글로벌 기업이든 기업이 많진 않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서 이제 1000개의 언덕이라는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이게 지역이 좀 좁기도 하고 언덕이 많다면 실은 물류 비용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산업의 발전이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서는 태생적인 한계가 좀 가지고 있고, 근데 저희가 데이터를 봤을 때 실업률이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다 어디에 고용이 돼 있지? 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통계 자료는 잘 돼 있지만 좀 유의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16세 이상 인구가 이제 830만 명으로 했을 때 이 중에 한 310만 명을 비경제 활동 인구, 그러니까 그 자급자족, 이건 데이터에서 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구를 제외하게 되면 15%가 나오고요. 얘를 만약에 실업률에 포함하게 되면 저희가 봤을 때는 거의 한 50% 가까운 정도는 실업률에 해당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에 대한 이슈가 좀 있어서 저희가 현지에서, 그러니까 현지 직원분들한테 좀 많이 물어봤어요. 르완다 국립대학 나오고 막 이런 분들한테 그러면 현지 직원들은 어떤 직업을 선호하냐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게 NGO 워커. 나 NGO에서 여기 워낙 원조 많으니까 NGO 워커. 또 하나는 공무원. 근데 공무원은 이제 내부에서 가게 되는 경우가 쉽지 않고 오히려 외국에서 공부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보여지는 데이터하고 현지에서 느끼는 게 좀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고용도 그중에 고용이 된 440만 명의 고용, 이건 고용의 질의 데이터로 봐야 되는데 얘네 같은 경우도 대부분 90% 이상이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고 보시고, 이거는 산업 전반에 대해서 좀 만연이 돼 있고요. 그 노동 활용 저조율도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 저거는 그 고용 자체가 얼마큼 인력들이 잘 활용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어서 통계나 이런 데이터로 보셨을 때랑 실제랑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이 짧은 기간 봤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서 하고 그 계획하고 계시는 사업 지역이라든지 그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통계나 현황 부분은 조금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많이 안 드린 게, 이게 말씀드린 대로 내륙이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많이 나오고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대외 의존도가 엄청 높아요. 그리고 재정 적자도 많고 인적 자원도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는 밖에 나가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오는 이런 게 아직은 선순환 사이클로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제약 사항 때문에 뭐 차, 커피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게 산업화, 상업화까지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게 이제 3차 산업, 지식 산업, ICT, 뭐 스템, ICT 이런 것들 하고 싶어 하시는데, 르완다가 인터넷 보급률 아프리카에서 제일 빠르다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아마 가보시면 느끼실 텐데 르완다에서 그 쓰시는 인터넷과 인접 국가나 다른 국가 가시면 꼭 르완다가 1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체감하시는 거는 좀 차이가 있으실 수 있어서 이건 하고 싶은 거와 실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갭이 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런 것들은 저런 모든 게 해외 투자나 그 대외 기술 이전, 뭐 키갈리 시내 가 보시면 드론도 있고 로봇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도시랑 시골이랑 갭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분야 중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갈 분야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영유아 및 기초교육 분야는 NGO들이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고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고 할 것도 많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세 번째 해당하는 실제로 교육의 보편성을 좀 높이는 부분하고 교사의 복지나 교사 역량을 피우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초교육이랑 같이 가는 역량 부분들도 아직은 해소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있는 보편교육 부분도 그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이 영역도 저희가 앞으로는 좀 관심을 갖고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졌습니다.
네, 그리고 직업 기술 훈련 교육하고 이제 디지털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일자리라는 부분이 직업 훈련 교육에선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취직할 때가 있어야 그거에 맞는 일자리를 하고 여기서 취직이 돼야 이게 선순환이 갈 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저 일자리 부분이라는 게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할까? 만약에 얘네가 아웃소싱을 한다면 전략 지역이 어딜까? 그 시차가 중요한데 한국이랑은 지금 이 아웃소싱에 적합한 시차가 나지는 않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쪽 직업훈련 교육이나 ICT 교육 같은 것들을 기획하실 때는 하실 수 있으면 일자리 연계형 사업 같은 게 되면 현지에서도 좀 워킹하고 이 호응도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게 된다면 이쪽은 뭐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네, 요런 부분들이 저희가 봤을 땐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어서 네, 교육은 제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그 가기 전이랑 좀 차이가 났던 건 실제로 생각보다 기초교육도 아직은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직업훈련 교육이나 ICT 교육 같은 경우는 실제 적용이 될 분야 혹은 일자리랑 연계된 게 될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 요 두 가지가 좀 큰 그거였고 자료랑 이런 것들은 워낙 많으셔서 이쪽은 좀 현장의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이제 두 번째 장 보건으로 넘어갈 텐데요. 보건은 저희가 막 갔을 때 USAID가 이제 문을 닫는다, 뭐 벨기에랑 단교를 한다 이러면서 아까 그 표에서 보셨지만 보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던 국가들이 다 교류가 끊긴 지원이 끊긴 상황에서 그때 그냥 카더라로 말라리아가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이 보건 예산이 줄어서야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한국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아니어서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되게 열심히 각자 조사를 하시고 또 현장에서 인터뷰도 하시고 저희 현지에서 병원 운영하시는 분들도 만나 뵙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요 보건 분야는 이화여자대학교 기후시스템 연구실에 계신 이주연 선생님 발표해 주실 거고요. 개인 소개도 해주시면서 네,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르완다 보건 분야 현황 및 주요 전략을 발표하게 된 이주연이고요. 저는 일단 사회적 경제를 전공하고 재난 조기 경보를 개발하는 기후 시스템 연구실에서 그 조기 경보가 닿지 않는 집단을 선별하고 어떻게 적응시킬지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보건 분야라고 하면은 사실 여기 코이카에서 중점하고 있는 분야에서 언급되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실제로 갔을 때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사례를 어떻게 수집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 보건 분야는 NGO들이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들 중심으로 한번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네, 저의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여기서 제안 주신 내용을 다 담으려고 목차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국가 정책 그리고 그 내부에 있는 시스템이랑 제도 또 NGO나 해외 기관들이 하고 있는 협력 사업 사례 그리고 주관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보건 분야를 좀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들과 NGO들의 입장에서 어떤 거에 주목하면 좋을지를 최대한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먼저 르완다의 국가 보건 정책입니다. 일단은 르완다는 계속 강조가 됐듯이 일단 르완다는 모든 전략이 다 있고 그 파트너들을 그 전략 안에 안치려는 목적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국가 보건 정책을 어떻게 국가 보건 정책을 보면은 이 나라가 이 보건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게 인적 자본, 건강하고 생산적인 인구를 국가 발전의 중심축으로 설정을 하였는데 또 여기 NST 중기적 전략에서도 인적 자본이 언급이 되는 게 일단 보건이라는 분야를 바라보는 게 기초적인 복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건부에서 나온 실행 전략에서는 보편적인 건강보장 달성 그리고 형평성 있는 보건 성과 개선
그리고 민간 부분과의 연계 확대, 디지털 전환 이렇게 실행 전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루안다 같은 경우는 이미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 현지에서도 계속 말씀하신 NGO 실무자분도 이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현지의 실무자들을 만나서 같이 협력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플랜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의 방향이랑 국가 정책이 어떻게 얼라인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안다 보건의료 시스템 및 제도입니다. 루안다 보건의료는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보시면 행정구역이랑 보건 시스템이 온라인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사실상 그냥 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정구조랑 똑같이 일치를 시킴으로써 이거는 이 책임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르완다에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일단은 두 번째에서 지역사회 보건요원이라는 개념이 계속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이러한 피라미드 구조에서 소외될 수 있는 지역 세 단위 그리고 지역 단위에서 지역사회 보건요원을 파견하고 마일당 일반 보건요원 2명 그리고 모자보건 담당 여성요원 1명 이렇게 할당을 해서 직접적으로 가장 하부에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관리나 거버넌스 쪽에서는 정말 성과 관리나 이런 것들이 유용할 수는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느냐를 좀 더 살펴보면 CHW라는 지역사회 보건요원이 사실상 제대로 된 건강이나 보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나 기술이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건 일단은 도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농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CHW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의존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제공하는 보건 서비스의 질이나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관리가 아직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지역 단위로 나눠지게 되면 지역의 어떤 인프라나 어떤 것들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데 르완다가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전기나 실제로 그런 기초적인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격차를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좀 계속적으로 논의됐던 제도 중에 하나가 국민의료보험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사실 개발도상국에서 의료보험이라는 것을 정착시킨 사례가 별로 없다 보니까 실제로 연구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인 반응이나 긍정적인 효과를 성과를 홍보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르완다에서는 가입률이 90% 그리고 지금은 84% 최소 이렇게 84% 이상으로 보고하고 있을 정도로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을 넓히고 재난적인 지출을 줄이는 생활 변화의 촉매로 평가되고 있다는 등 좀 더 많은 실제로 닿지 않는 곳까지 닿으려는 노력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현지에서 봤듯이 저는 일단 건강보험이라는 제도를 데스크 리서치를 했을 때는 90%, 80% 이상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고 정말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나누리병원 현지 나누리병원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대화를 했을 때는 이 건강보험이 실제로 작동되기에는 행정이나 그 외에 좀 더 소외된 집단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런 얘기를 듣고 좀 다시 와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그제서야 좀 보이는 것들이 이런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우려 지점, 건강보험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 기사나 보고서들이 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은 의료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예산이 필요한 제도인데 르완다 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의료보험
의료비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선지급 총액 지불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단기 상환 타이밍에 불확실성이 있어서 실제로 의료 실무자한테는 이게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 계속 의문점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실제로 이러한 행정 일단은 저희로 쉽게 말하면 족보가 등록이 돼야지 이 사람들에게 지원이 가능한 건데 실제로 루안다는 그런 데이터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미처 이 통계에 책정되지 않는 그 소외된 집단들까지는 이것이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이런 데이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보험을 계속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갱신이 제대로 되지 않고 현장에서 막혀버리는 이러한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선 어떻게 작동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러한 보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러한 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조금씩 보완하다 보면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의료 보장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또 그리고 보건 분야 개발 협력 사업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은 처음에 찾아볼 때는 보건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업 사례를 좀 찾아보기가 어려웠는데 그래서 좀 더 찾아봤던 건 해외나 글로벌 파트너들이 어떻게 이 보건 분야에서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좀 많이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흔히 아는 좀 커다란 해외 협력 기관들이 어떤 병원을 개설하고 또 어떤 시스템, 고도화된 시스템을 도입시키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큰 분야에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NGO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는데 실제로 한국 NGO들이 공유해 주신 자료를 보면은 보건 분야가 거의 항상 언급되어 있을 정도로 다른 비록 이런 CPS 분야랑 얼라인되진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영양이나 교육 이런 기초적인 거에 대해서는 사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크게는 6가지 파트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정말 기초적인 거 영양 개선, 보건 환경 개선, 그리고 감염병을 대응하는 거, 그리고 성생식 보건, 또 보건교육, 식수위생 이런 기초적인 것들이지만 미처 거대한 자본들이 누락하기 쉬운 그런 것들을 NGO들이 간극을 메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사례가 정말 많아서 실제로 어떤 사업을 기획을 한다면 이런 사례들을 많이 참고해 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지에서 들었던 발표 중에 계란을 나눠주는 사업도 영양이나 기초 영양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많은 수혜자들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조금 더 주관적인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 현장에서 이 보건 분야를 봤을 때 상당히 어쩌면 이런 것들을 집중을 해보면 많은 임팩트가 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피라미드의 하부에 집중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피라미드라는 것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작은 밑에 있는 하부 단위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기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누락된 지역의 누군가, 취약 집단인 누군가가 항상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영양이나 위생 그리고 보건소나 보건시설 같은 것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또 지역사회 보건요원의 질을 높이는 것,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보건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제로 진행을 해준다던가 이런 하부에서 하부 중심으로 개입을 해서 짧은 시간 내에 유효한 성과를 도모하는 것도 좋은 인사이트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또 일단은 대규모 설비나 대규모 전문화 고도화의 단계에 지금은 보건 시스템이 진입되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안다라는 국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이 모두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 인프라에 대해서는 많이 국가가 집중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실제로 NGO들이 기여하고 있는 게 우물이나 식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 소규모 설비를 개선함으로써
좀 더 직접적으로 지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던가 지금 시스템에서 미처 하고 있지 못하는 야간 진료 그리고 데이터 중심으로 이 의료 기록을 관리하는 것들 이런 사소하지만 어떻게 보면 간과하기 쉬운 이런 서비스나 인프라의 품질이랑 연소성을 즉시 개선하는 접근법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르완다에서도 계속 언급이 되는 게 이런 보건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있는데 리터러시 중심 교육에 집중을 해보면 좀 좋은 게 영양이나 위생 그리고 성생식 보건에 대해서 르완다 국민들의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간과를 하기 쉬운데 이런 것들 교육 분야를 같이 연계해서 문해력을 높이는 학교 그리고 커뮤니티 교육으로 행동과 인식 변화를 촉진함으로써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사업을 기획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GO 길라잡이 보건 파트를 작성을 하면서 이것을 봐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르완다 자체가 이 국가 정책이랑 파트너들을 같이 일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르완다 보건 정책에서 사업이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무슨 파트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국가 정책이나 실제로 시스템이나 현황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많은 정보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지금 르완다는 사실상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보건 시스템이 피라미드 구조 아니면 보건의료보험 제도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잘 제도화되어 있고 시스템이 이제는 안정화되어 있고 그 다음의 단계 뭐 전문화 조금 더 고도의 기술이나 병원 설립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국가의 상황인데 사실상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빠르게 진행이 됐다 보니까 실제로 이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실제로 현지에 가서 많이 느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부 지역이나 하부 부분이나 아니면 취약 지역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기본을 두껍게 하는 지점에 주목을 해본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계속 언급됐듯이 국제기관 USAID나 아니면은 벨기에 이런 기초교육 영양 개선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던 공여기관들이 조금씩 그거에 영향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크게 담당했던 것들이 빠지면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직접적으로 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기초적인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도 실제로 르완다 지역 주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으로 있는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는 사실 이렇게 좀 한국에서 처음에 사전 스터디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찾아봤을 때는 느끼지 못한 것들을 현지에서 좀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현지에 대한 고민, 현지에 실제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는 것이 기초적인 분야나 실무적인 분야에서 기여할 수 좋은 접근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을 정렬을 하고 시스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본 다음에 실제로 현장의 어떤 간극이 발생하는지 같이 점검을 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보건 파트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좀 그 굵직한 교육과 보건 분야를 한번 쭉 읊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례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NGO의 사업도 어쩌면 프로그램적 접근을 할 수 있고, 네, 잘 거기서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3장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의 어문희 박사님 모시고 현지 기관 사례 공유, 아름다운 커피로 한번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이 있을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운 커피 사례를 발표하게 된 엄은희입니다. 저는 소속은 아시아연구소죠. 사실은 저는 이제 동남아시아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을 좀 많이 섭렵하면서 주로 연구 작업을 한
영국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관여하고 있는 NGO들 내일 발표될 이제 필리핀의 이제 좀 KCOC 회원단체인 캠프의 이사도 또 겸임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름다운 커피 사례를 발표한 건 사실 제가 이 이름으로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제가 아름다운 커피의 이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름다운 커피 사례는 이제 서울이 대표도 얘기해두신 이제 헬베타스라는 뭐 스위스의 NGO 기관이기도 한데 실제로 이건 보면은 그러니까 헬베타스가 저희가 이제 아름다운 커피 입장에서는 네팔 사업지도 헬베타스가 사업을 하는데 거기가 이제 스위스 정부의 ODA 자금을 가지고서 초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ODA 사업은 엑싯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베타스가 엑싯을 하는데 되게 잘 키워놓은 협동조합이 있는데 이들에게 뭔가 비즈니스 기회를 열어주고 싶을 때 저희랑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름다운 커피도 헬베타스는 엑싯을 하고 저희가 훨씬 더 비즈니스적으로 가서 저희하고는 이제 생산자 파트너가 되는 거죠. 저희는 이제 구매하는 이제 사회적 기업인 거고 그렇게 관계를 맺었고 이제 르완다에서 두 번째 그 관계가 연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발표한 목차를 보면 아름다운 커피는 르완다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코이카의 IBS 사업으로 이제 3년간 진행을 했던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성과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프로젝트는 또 어떤 교훈과 어떤 보완점이 필요했는지 왜냐하면은 또 코로나 기간이 겹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어쨌든 비즈니스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프로젝트는 종료가 됐지만 저희 사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계속 이제 저희가 생산자 파트너로서 르완다랑 되게 특별한 인연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아시아만 주로 다니지 아프리카는 정말 이번에 르완다 스터디 투어를 통해서 처음 이제 그 입문을 한 건데 제가 이제 아예 저의 소개 자료를 보낼 때 이렇게 저는 르완다에 가야만 합니다. 가야 할 운명입니다라고 한 게 사실 제가 이제 2019년에 이제 그 국제개발 협력과 관련된 책을 하나 번역한 게 있는데 그 번역의 인쇄가 좀 사실 개인이 아끼기 큰 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좀 뭔가 그러니까 공역을 했는데 그 책의 인쇄를 좀 잘 쓰고 싶다라는 또 이렇게 좀 선한 마음을 가지신 이렇게 공역자들이 계셔서 저희가 그 돈을 모아서 거기에 저희 돈을 또 더 보태가지고 평소에 제가 이제 그 되게 아끼는 사회적 기업이었던 이제 그 아름다운 커피에서 마침 모금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인쇄를 딱 기부를 했어요. 근데 그 인쇄를 기부하는 때가 마침 이제 아름다운 커피에서 르완다 사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고 첫 번째로 르완다 사업지에서 그 현지 생산자들을 한국에 초대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근사하게 이제 좀 인쇄 기부 행사를 했고요. 사실은 그리고 난 다음에 한 5년간 이제 좀 시차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제가 올해 가서 더 좋았던 건 뭐냐면 제가 저희 공역자들과 함께 기부했던 인쇄가 종잣돈이 돼서 이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이 서브로 다시 하나 조직이 됐고 그들이 땅을 살 수 있는 자금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성 협동조합 그러니까 저희가 비사자라는 조합 안에 여성 조합인 쿵가하라라는 그 서브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조합이 땅을 사는 초기 자금을 이제 어찌 보면 제가 내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그 커피밭을 갔는데 5년째 되니까 묘목 심은 지 5년째 올해가 처음으로 커피 수확을 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좀 개인적으로 저는 진짜 너무 좀 가서 울컥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내가 냈던 이 종잣돈이 정말 이렇게 커피밭이 되고 거기서 생산한 커피를 또 가져오게 되는 뭐 이런 조금 되게 그런 행복한 경험을 했고요. 사실은 NGO는 잘 도전하지 않은 영역이지만 뭐 루엔겔이나 아니면 키브호수나 뭐 무산자 이런 쪽에서 다른 뭐 사업이나 뭐 이렇게 활동들을 좀 해볼 수 있는 여지들은 저는 좀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키갈리를 넘어서서 르완다를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들을 그 르완다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아름다운 커피는 말씀드렸듯이 코이카의 IBS 사업, 그러니까 인클루시브 비즈니스 솔루션이라고 하는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코이카에서 IBS 사업이 2010년에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집행이 시작된 집행이 뭐 완료된 것뿐만 아니라 집행이 진행 중인 사업을 보니까 끝난 것까지 해서 188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188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루안다에 4개의 IBS 사업이 있었는데 3개가 다 ICT입니다. 예, ICT 사업이고 아름다운 커피는 어찌 보면 되게 좀 특수한 사업인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 사업도 조금 흥미롭게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우리가 상상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코이카 사업에서 NGO 사업, NGO들이 도전하는 사업의 영역이 좀 제한적이잖아요. 제한적인데 한국의 경우는 어쨌든 여전히 우리도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이 좀 크고 있고 사회적 경제는 그 국가별 중점 사업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IBS 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는 NGO는 할 수 없고요. NPO는 할 수 없는 영역. 요거는 영리 기업이 신청하는 사업이거든요.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근데 영리 기업 혹은 영리 기업이 출연해서 만들어진 재단이 이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름다운 커피도 뭐 사실은 하는 행태나 월급 수준이나 뭐 이런 건 저희 되게 NGO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이니까 IBS 사업으로 르완다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2017년도에 선정이 돼서 2018년에서 2020년까지 3년간 연간 100만, 1000만, 억, 10억, 뭐 10억대, 10억에서 12억, 뭐 그다음에 저희가 요거는 이제 그 자체 자금이 같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비즈니스 사업이니까 좀 매칭이 있어야죠. 예, 그렇게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파트너 기관은 3군데였습니다. 아름다운 커피 현지에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그 운영해가는 리딩하는 어떤 저희 사회적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지에서 뭔가 그 커피를 좀 전문적으로 도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통은 저희들이 그 직접적인 그 관계를 맺는 그 생산자 그룹들을 조직화해서 이들을 협동조합, 정말로 이제 그 액팅하는 협동조합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요. 키보스 주변에 뭐 루치로를 중심으로 해서 4개의 마을의 커피 생산자 그룹하고 저희들이 연계가 됐습니다. 요 4개 그룹은 이제 엄소희 대표가 얘기했듯이 할베타스에서 이제 먼저 조직을 해 놨는데 뭔가 그 도매상, 그러니까 르완다가 커피가 되게 중요한 수출품인데 르완다 도매 시장의 40%를 장악하고 있는 이제 독일계 기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커피 판로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이 조합들의 규모가 결정이 되는데 사실은 이 4개의 조직은 헬베타스에서 거의 조직화가 시작된 단계에 대단히 이제 유아기적인 어떤 상황에 있으니까 비즈니스적인 역량은 아직까지 모자라는 거죠. 뭐 이런 상태에 있다가 이제 아름다운 커피의 사업자가 된 거고요. 이 소규모 커피 협동조합에게 비즈니스 역량을 이렇게 키워주는 것.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비즈니스 역량을 키워주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이제 트레이너로서만 역할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구매를 해오는 파트너 기관이 되는 거잖아요. 파트너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속 가능하게 이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를테면 이제 국제적인 무역의 그 공급 사슬 안에 이들을 올리는 것까지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사업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별 협력 사업으로 보면은 큰 틀에서는 농촌 개발 영역에 들어가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뭐 SDG 목표에서도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프로젝트 전체의 어떤 구성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 4개의 소규모 생산자 그룹의 최종적인 목표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겠다라는 거고 저희가 목표로 삼았던 아웃컴은 비즈니스 경쟁력제고 그다음에 조합에 자립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웃풋으로는 비즈니스 역량이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또 저희는 또 이제 특별하게 공정무역을 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공정무역과 관련
관련된 인증 체계들을 또 들어가게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아름다운 커피랑만 독점적인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세계 커피 박람회 이런데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러 바이어들을 다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협동조합을 코칭하거나 비즈니스 플래닝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름다운 커피가 뭐 직접 뭐 그 직원을 파견을 해서 현지에서 이렇게 이를테면 이제 일종의 법인장을 파견을 해서 했던 것도 있었지만, 뭐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이런 것도 있어서 이제 좀 들어와야 되는 상황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의 상당수는 이제 현지의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 뭐 역할을 보면 아름다운 커피가 이제 전체 그 총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지 파트너로서 커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기업이죠. 기업을 통해서는 이제 인증 과정에 그 인증 과정, 그 다음에 커피의 그 이제 그 판매 사슬을 만드는 것들, 그 다음에 협동조합 프로모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들이 좀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조합원들의 활동들, 협동조합 활동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역량 자체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활동들이 이렇게 좀 연결이 돼서 이렇게 각자의 역할들을 해내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뭐 그냥 잠깐 말씀을 드리면 루안다가 생각보다 스페셜티 커피 시장에서 되게 유명합니다. 이거 뭐 어쩌면 어쨌든 이게 이제 최초의 커피는 어쨌든 이 유럽 식민 제국 시절에 이제 도입이 되기는 했었는데요. 사실상 커피로 이렇게 재미를 보지는 못했어요. 이 나라 자체도 이제 그 독립하고 난 다음에 워낙 좀 이렇게 힘든 시기를 좀 보냈으니까. 근데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사실 제노사이드가 어찌 보면 국제사회가 방치된 상태에서 엄청나게 이제 그 비극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악의 어떤 제노사이드 비극이었다 보니까 그 이후에 뭔가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국제개발 지원이 들어오는데, 특산품으로서 이 나라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서 뭔가 스페셜티로서의 커피에 대한 판매 지원을, 그러니까 커피에 대한 뭐 역량을 높인다든지 뭐 이러는 작업들이 좀 곳곳에서 좀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국적으로 커피가 다 잘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루안다에서 커피가 좀 스페셜티 시장에서 가장 잘 되는 거는 그 루안다 서쪽이 이제 콩고, DR 콩고랑 국경으로 있는 데가 키부호수인데, 키부호수 근처가 사실 커피가 자라는데 가장 정말 이상적인 곳이거든요. 물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단히 고지대고, 경사면이 있는 고지대고, 그다음에 이제 햇빛이 좋고 뭐 이런 다양한 조건들이 있어서 키부호수 커피는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장도 다 이쪽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성과를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협동조합의 역량 자체가 올라가는 것, 특히나 회계 기록을 남기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정례적인 마을 단위 리더십을 만들어서 회의가 이제 정례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플래닝에서 이제 기본인 이제 그 부기, 이게 회계 장부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사업 계획을 세우고 성과 관리를 하게 만드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커피 전문 회사지만 커피 외에 다양한 작물들을 통해서 또 추가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좀 지원하는 사업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버섯 이런 게 좀 많이 시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서 현장에서 확인하니까 독일 쪽에서 또 이제 작은 ODA 시민단체가 하는 사업이 들어와서 키부호수니까 그 이제 양식, 그게 어업과 관련된, 수산 양식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또 사이드 프로젝트로 들어와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좀 아웃풋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 두 기업이 저희들의 생산지들이 그 국제적인 페어트레이드 인증을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게 인증이 쉽지 않아요. 인증이 쉽지 않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인증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또 갱신 비용이 또 상당한데, 어쨌든 또 그만큼의 이제 안정적인 판로가 있고 또 수익이 보장된다라면 할 수밖에 없죠. 또 저희가 또 공정무역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좀 사업 저희 회사의 이제 그 미션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정무역 인증은 계속해서 이제 받도록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저희하고의 독점적인 관계를 맺으면 좋지만, 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세계 커피 시장에 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스스로 이제 그
판로들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제공하기 위해서 수출 및 마케팅 교육도 제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 커피 박람회 뭐 이런 거. 사실은 그 생산자들이 한국에 온 것도 서울에서 열렸던 커피쇼를 계기로 해서 그 시점에 저희들이 이제 좀 초대를 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 국제적인 이게 내가 생산하는 게 그냥 마을 단위에서 그냥 도매업자들한테 싼 값에 커피를 넘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이제 국제 무역의 일원이 된다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저희 3년 사업 기간 동안에 저희가 되게 역량을 키워놨던 2명의 활동가가 있었는데 각각 캐나다, 미국으로 가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좀 겪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가 종료가 됐잖아요. 종료가 됐지만 근데 저희가 계속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루안다에서 저희가 이제 4톤 이상의 커피를 해마다 이제 수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 저희가 사오는 커피를 아름다운 커피가 다 소진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일종의 이제 한국에서 디스트리뷰터가 돼서 저희 커피를 또 사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좀 안타깝게 4개의 조합이 있었는데 그 4개의 조합 중에서 2개는 탈각을 했어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탈각이 됐고 비사자하고 쿡하무 2개의 조합이 남았는데 이 조합들은 공정무역 인증뿐만 아니라 열대우림 동맹 뭐 이런 거는 이제 유럽 시장에서 좀 더 먹힌다고 해서 이런 인증도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아름다운 커피가 가장 자랑하는 건데 뭐냐면 비사자라는 마을 조합이 있는데 거기서 여성들만을 특화해서 이제 조합을 따로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만들어내서 그 조합의 이제 대표가 이제 안젤리크라는 농민이고요. 그래서 이들이 생산하는 커피는 그러니까 비사자 커피가 들어오지만 비사자 커피 안에서 쿵가라 커피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인도네시아에서도 비슷한 여성 조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2개의 조합에서 오는 커피만을 또 따로 저희가 그 소팅을 해가지고 살브라는 저희들의 또 사이드 그 브랜드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커피다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살브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고요. 요런 커피를 좀 특별하게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첫 수확을 시작한 이 안젤리크가 이끄는 쿵가라의 농장을 방문했던 것도 좀 되게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실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는데 IBS 사업을 할 때 좀 멀찍이서 이 사업을 조금 이제 반 정도 관여하고 있는 조지아스라는 이제 현지인이 있었는데 이분에게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분이 보니까 이제 아름다운 커피를 기반으로 해서 스스로 커피 사업가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뭐 기업적인 규모가 크진 않지만 대단히 이제 좀 사업적으로 자기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이제 커피 도매상으로서 이제 좀 성장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사업가를 발굴을 했고요. 이 조지아스가 이제 전직이 이제 방사선 치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키갈리에서 제일 좋은 병원 옆에 커피숍을 내서 그 자기의 전직 동료들에게 이제 식사와 커피를 파는 그런 비즈니스 카페도 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 NGO가 보면은 그 이제 코이카 사업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좀 많이 보이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인데 조금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면 사회적 경제 영역을 활용을 하면은 그런 파트너들과 함께 좀 더 다른 영역에서의 사업 기회들을 또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경제 영역의 아름다운 커피를 방문도 하고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NGO 사업의 많은 부분과 되게 겹쳐 있습니다. 사실 저희 NGO들이 농업 기반으로 해서 조합 조직하고 지역 개발에 사업하는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 비즈니스 마인드가 아닐지라도 그걸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아닐지라도 사실 굉장히 접점이 많고요. 하나만 정정하고 넘어가자면 IBS 사업은 NGO가 단독으로 들어가실 수는 없는데 컨소로 들어가셔서 IP로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사례가 꽤 많아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장 발표는 사례인데요. 이건 정말 트레디셔널한 전통적인 우리 NGO의 사업들 여전히 계속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하고 있고 우리가 전통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걸 텐데요. 그 기관들의 사례를 조금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시지혜 간사님이 발표해 주실 거고 이제 어린이재단의 사업이기도 하고 또 NGO 실무자의 관점으로 보는 또 사례가 여러분들에게 또 공감이 될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시지혜라고 합니다. 저는 어린이재단에서 그 르완다 영유아 교육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렇게 지금 더 멋진 세상 사례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례도 들려드리고 현장 인터뷰에 참여 소감 이렇게 목차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제가 더 멋진 세상 더 멋진 세상 지부장님의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더 멋진 세상 사업장은 르완다 동부주에 위치한 르와마가나 디스트릭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참고로 르완다에 이미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르완다 행정체계는 키갈리 시티랑 4개의 주, 그리고 30개의 디스트릭트, 시 단위, 그리고 416개의 섹터, 그리고 2148개의 셀, 그리고 14,000여 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르와마가나 총 14개 섹터 중에서 문이기냐, 무리레, 무하지 이렇게 3개 섹터에서 더 멋진 세상은 활동 중이었고요. 르완다 지부는 온누리교를 기반으로 개발 선교를 통해서 설립되었다고 했습니다. 더 멋진 세상은 2013년부터 더 멋진 마을 조성 사업이라고 큰 사업을 통해서 환경이 열악한 마을을 선정해서 식수, 보건위생, 교육, 농축산업, 청년 자립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UPG 같은 모델은 사회경제적 역량 강화나 생계활동, 금융 포용 등을 통해서 가장 빈곤한 사람들이 현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 설계된 포괄적 접근 방식인데요. 이 사업은 코이카 민관협력뿐만 아니라 자체 사업으로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마을 이 조성 사업 중에서 교육, ECD 센터 지원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더 멋진 마을 조성 사업의 한 꼭지로서 ECD라고 해서 Early Childhood Development, 영유아 발달을 지원하는 센터 건립을 통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치원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사업은 르와마가나 행정시 그 디스트릭트의 문이기냐와 무아지 섹터에서 학교 육성을 지원하는 현지 NGO와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거점 영유아 센터를 이제 설립하고 직접 운영하는 것 외에도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베이스 ECD라고 해서 이제 가정 어린이집을 연계해서 교육, 보육, 보건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식수위생 개선하고 취약계층 지원은 지역 정부나 그 현지 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 영유아 학부모들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마을 내 그 저축 그룹을 통해서 가축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조성 사업에 영유아 교육 사업과 농업 사업을 연계해서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로 ECD 센터 방문한 모습인데요. 은코그마 ECD 센터라고 해서 2018년에 건축이 되었고, 그 프로골퍼 최경주 재단하고 온누리교회 후원으로 건립된 곳입니다. 저는 이제 영유아 교육 사업 담당자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정부 기준에 충족하는 그 기준을 알고 있었는데 그 기준에 다 이제 부합하게 잘 만들어진 그런 센터였습니다. 아동 친화적으로 그 턱이나 이런 게 없이 잘 설계가 되어 있고, 성별 구분된 화장실이나 저희가 이제 정부 기준의 3개의 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3세 반, 4세 반, 5세 반 이렇게 총 3개의 교실로 구분이 되어 있었고, 교무실, 주방, 화장실, 식수시설, 놀이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교실 내부에 다양한 교구제들을 선생님들이 직접 만들고 게시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멋진 세상은 마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서 영유아 교육 사업을 진행했다면, 저희 초록우산은 다른 접근성으로 이제 교육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록우산은 아동 권리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2016년부터 영유아 교육 사업에 집중해서 3개의 이제 행정구역에서 진행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가사보, 응고마, 나비효 이렇게 3개 지역에서 2개의 협력 파트너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의 영유아 센터와 131개 아까 말씀드렸던 가정 어린이집을 구축하고 총 10,000여 명의 아동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유아 교육 사업 추진 전략으로는 3가지 필러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영유아 교육 서비스 접근성 제고입니다.
아동 친화적인 영유아 교육 시설을 구축하고 개선하는 활동이 들어가고요. 학교 기반 영유아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가정 어린이집이나 지역사회 어린이집도 함께 구축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영유아를 교육할 때 영양 지원도 함께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센터 등원하는 아동에게 영양급식을 제공하고 아동을 위해서 정기 검진이나 발육 상태를 점검하는 등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필러로는 아동 의무 이해자 역량 강화인데요. 교사나 학교 관계자 대상으로 교수법을 훈련하거나 뭐 교사 단기 연수,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 미팅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부모나 양육자 대상으로는 긍정적 양육 훈련이나 로컬 재료를 활용한 영양식 조리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부모 교육을 통해서 양육 지식이 함양되고 또 아동 권리 감수성이 포함된 그 교육 자료를 현지 파트너와 함께 개발하는 등 이런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 정책 및 제도 개선인데요. 저희가 이제 영유아 이슈 관련해서 연구조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뭐 포럼이나 이런 걸 개최하는데, 최근에 저희 르완다에서 영유아 교사 보수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을 제언하는 그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정부랑 NGO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고요. 정부 및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인식 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장 인터뷰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저희가 현장에서 더 멋진 세상과 인터뷰한 내용 중에 길라잡이에 실리기도 했지만 좀 함께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지에서 교육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기울여져야 하는지 여쭤보았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지역 정부 수준의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역의 의사결정자가 그 디스트릭트 행정구역 수준이고, 사전 조사 단계부터 셀 그리고 마을 단위 다 그 하부 리더 조직과 공감대 형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이랑 부시장이랑 이제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하고, 우리 사업이 정부의 정책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를 미리 찾아가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르완다의 교육, 농업, 보건 아까 말씀드렸던 섹터 워킹 그룹이 있는데요. 교육 분야 섹터 워킹 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르완다 거버넌스 위원회라고 해서 이제 NGO 활동을 조정하고 감시하는 그 협의체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조정하는 또 공동 개발 협의체 자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거의 이제 지침에 따라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교육 사업을 수행하면서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특히 어려운 과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 역시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 교사의 임금 체계가 낮아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지역 사회 그 인적 자원 자체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멋진 세상은 아프리카 어린이날이나 여성의 날, 좀 이런 이제 지역의 주요 기념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찬하고 참여해서 공동체 내 인식 제고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센터 구축 후에 그럼 이양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공립화 계획에 따라서 운영 주체가 이전된다고 하셨습니다. 정부 부지에 건립된 센터는 완공 후에 정부에 이양이 되고, 교단 그 종교 단체 부지에 건립한 시설은 해당 교단으로 이양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또 별도로 조사한 부분을 이제 초과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정식 공립학교가 있고 정부 지원 학교가 있고 사립 비공립학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정식 공립학교는 이제 교육부에 의해서 정식 등록되면 교사가 정부 소속 교원으로 임용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정부 지원 학교는 거버먼트 에이디드 스쿨이라 해서 초록우산은 요 항목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NGO나 교단이 운영하던 학교 중 일부는 정부 지원 학교 형태로 이양되고, 교사의 인사권은 지역 교육 공무원이 관리하지만 시설 관련 의사결정은 해당 단체가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여는 정부에서 지역 정부에서 지급을 하게 되고요. 사립이나 비공립 학교의 경우에는 공식 이양되지 않은 학교로서 운영기관이 교사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더 멋진 세상 센터 같은 경우는 그 프라이베이스로 해서 사립 학교로 운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루안다 진출 NGO를 위해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냐 여쭤봤을 때는 장기적인 관점과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부 정책과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기관의 전문 분야와 매칭해야지 지속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입 시 충분한 사전 분석과 전략이 수립 필요하다고 하셨고 그 사업 추진 시에 계속 저희가 이제 언급해드렸던 기업이나 일자리 창출을 반드시 연계하는 거를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국가 발전 계획 안에도 일자리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농촌이랑 이제 도시랑 여전히 격차가 존재해서 그 생계형 농업을 넘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연계 사업을 고려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교육 분야에서 또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을 때는 교육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해서 그 초등 교육 전에 기초 교육 기회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유아 교육의 경우에도 이제 농촌 지역 학교 수가 아이들 수에 비해서 충분하지 않은데요. 그 센터나 이제 학교가 있더라도 대부분 1시간 이상 걸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접근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교구제나 학습 자료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학급당 50명에서 많게는 100명 이상까지 끼어서 앉을 정도로 교실 환경이 실제로도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그 교육부에서 교사 대 학생 비율을 1:30으로 설정하고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시설의 개수뿐만 아니라 인프라 전반에 질 높은 그런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한 직업교육의 경우에도 교육을 받더라도 이를 발전시킬 기회가 부족해서 실제 일자리로 연결되기 어렵다고 말씀해 주셔서 직업교육 이후에는 또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기업이나 일자리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루안다는 거버넌스 위원회라고 해서 RGB라고 불리는 그 정부 정책과 NGO 활동 간의 정합성을 체크하고 NGO가 정부의 개발 계획이나 그 지역 정부의 역할과 조율되도록 조정하는 그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앙 정부 집권 체제 하에서 RGB와 같이 등록이나 뭐 감시 승인, NGO 활동 전체에 대해서 조정 역할까지 체계적으로 갖춘 기관이 아프리카에서 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특징을 갖고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사업의 모니터링으로만은 저희가 경험할 수 없었을 텐데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경험하면서 시야가 넓어지면서 국제개발협력 현장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이 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름다운 커피에 있던 그 훌륭한 2명의 직원을 캐나다와 미국으로 떠나보내고 훌륭한 그 CG의 간사님을 또 저희가 얻는 스터디 투어였습니다. 여러분 그 책자에 생각보다 많은 내용들이 잠겨 있습니다. 자세히 좀 읽어봐 주시면 저희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의 이제 품이 들어간 거니까. 발표해 주신 네 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박수 한번 드리면서 네, 또 오랜 시간 같이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